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2017년 귀속 법인 세무조정 시의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 세무조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정 순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메뉴에 보시면 내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비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하시면 뉴젠 내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법인 세무조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결산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순서, 전자신고 및 납부 과정까지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순서를 이해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뉴젠 내비 메뉴를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계정과목 및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계정과목 및 성격은 회계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모든 계정과목은 법인세법상의 성격과 기업회계상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법인세법의 성격과 기업회계상의 성격이 일치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업회계에서는 임시계정으로서 결산 시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어야 되고요.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가지급금 계정, 즉 134번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이 법인세법상의 대여금 성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산재무제표에 기업회계상의 임시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의 대여금인 단기 대여금을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성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여금이지만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단기 대여금은 기업회계상의 대여금 계정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우리 법인 세무조정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자료를 진행을 해보시면 회계 데이터 분류오기를 통해서 보시면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으로, 관계이사는 대여금으로,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자료를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면 결산재무제표가 기업회계에 따른 결산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세무조정까지도 정확하게 반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법인은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요구를 한다면 제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출증명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과 그 외의 지출 영수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출 영수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재무회계의 일반전표와 매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출전표는 적격증빙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다 적격증빙을 수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5월달입니다. 자, 5월달에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10만 원이 지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카드 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했냐,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적격증빙을 수치한 게 될 거고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분류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아닌 일반 증빙을 수취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예외 사항들을 세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표 입력할 때마다 이 구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후에 장부관리2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탭에 미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150만 원. 이 부분이 이제 증빙, 미수치,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 조정으로 가서 우리 가산세 계산 쪽에서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불러오기를 통해서 3만 원 가산세 계산해서 우리 세액 계산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부속 서류에서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성한 이후에 보시면 차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 금액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를 만들 때 차이 금액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만은 실무상으로는 차이 금액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차이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추후에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명 요구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에 관련 비용을 송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관련 비용을 송금 불산이 받고 그 사용자한테 소득 처분하는 제도로 16년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부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련 비용을 구분 격리해야 되는데 승용차를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보면 차량 번호, 차 종류,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보험 증권 사본,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차량별로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을 하실 때 보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코드명을 등록하는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감가상각비도 같이 포함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연결시키기 편하려면 그러니까 고정자산에 있는 차량 운반고의 차량도 차량 번호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연결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에서 차량 관련되는 경비들이 지출이 되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관련되는 비용들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 비용, 모든 비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비용별로 구분해서 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세무조정 시에도 그렇게 세무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되는 경비를 회계 처리하기 이전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련 비용 계정과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뉴에 업무용 차량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일괄 설정을 통해서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전부 다 선택하신 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을 일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괄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과금 31일 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산세를 납부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20만 원 납부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라고 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팝업창을 취소하고 나머지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계정 과목을 통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업무용 차 여부에서 선택을 하신 이후에 모든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별도로 만든 계정 과목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계정을 유류대로 해서 10만 원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업무용 차량으로 차량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입니다. 두 번째 차고 뭐 보험료다 또는 유류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해서 전표를 입력합니다. 모든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표 입력하실 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구분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 관련되는 비용들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반영을 합니다. 이때 반영을 하시는데 차량별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전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은 금액 비율 기준으로 자동으로 반영해서 사용 비율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을 했다면 총 주행 거리와 업무용 사용 거리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회계 관리 쪽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직접 작성하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래처에서 직접 작성해서 그 엑셀 서식을 통해서 업로드 시켜서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엑셀 서식과 상관없는 서식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총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거리를 통해서 직접 그 거리만 갖고 사용 비율을 그러니까 적용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퇴직연금 회계 처리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기여형은 납입금액 전액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됩니다. 이것도 법인세법에서도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산 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신고 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납입되었을 때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만은 송금 산입 유보 소득 처분을 하고요. 실제 퇴직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있는 연금 금액의 일부를 퇴직금 상당액을 회사에서 받아서 직원한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는 기초퇴직연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중에 수령해약액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직원한테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납입액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추계액과 충당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12번 조정금액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해야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에 있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에 대한 500만 원은 16번 수령해약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 16번 수령해약액에 대한 부분들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세무조정 사항으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동시에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퇴직연금 등 지급금액,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 입금산입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 회계 처리했다면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유보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들은 입금 산입 세무조정만 나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퇴직금으로 지급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 즉 비감면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사업을 겸용할 때 원칙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장부를 관리해야 되지만 과세 사업과 감면 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공통경비를 안분계산해야 되는데 그 서식이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자,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격리 쪽에서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 업종별로 내용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도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부분이 감면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업종이 아닌 부분들은 이제 기타로 비감면 업종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합계 금액을 통해서 감면 대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기타 분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분류를 해주시는데 특히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쪽에는 감면 제외 소득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수입 임대료, 자산 수정이익이나 뭐 평가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은 개별분으로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감면분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세무조정 소득구분이라고 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감면 대상 소득 구분을 해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감면 대상 소득 중에 공통분이냐 개별분이냐 비감면분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체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통해서 전체 누락되지 않도록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탭을 통해서 과세 표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과세 표준 금액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나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 송금액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제 소득 세무조정 소득 구분 탭에 보시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모든 세무조정 사항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계산명세서에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과목 추가를 통해 갖고 기부금 한도 초과를 별도로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등록되지 않으면 소득구분계산서에 과세표준금액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구분이 정확하게 되면 도매, 제조, 건설과 관련되는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소득,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 2017년 법인 세무조정 시에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 살펴봤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정리를 했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2017년 귀속 법인 세무조정 본강의 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